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총 4권인데요.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다 들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두 손으로 나눠 들고 있습니다. 네, 한 권씩 차례차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4권의 책들은 각각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철학이나 인문학적 어떤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저자들이 죽음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직업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체험한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것조차 증명할 수가 없고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도 각각 별다릅니다. 아무도 증명할 수 없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추측할 뿐이죠. 타인의 죽음을 관찰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생의 마무리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할 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선뜻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인간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절대 조건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피하고 그리고 타부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죽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타부시됐던 반면에 조금씩 그렇게 음지에 있던 죽음에 대한 토론이 조금씩 빛을 보면서 죽음은 삶의 하나의 과정이다, 내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을 조금 대비하고, 조금은 아름답게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요? 웰빙만큼 웰다잉에 대한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웰빙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잘 사는 겁니다. 잘 산다는 기준이 정말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 꼬집어서 이것이 웰빙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웰빙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이걸 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선별되는 그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웰빙은 그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한마디로 웰빙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웰다잉은 뭘까요? 웰다잉, 잘 죽는 거?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데요. 죽음에 대해서 잘 죽었다, 못 죽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웰다잉은 내가 이 숨이 멈추는 이 순간이 고통이 없이 이렇게 죽는다라는 그 죽음의 순간보다는 죽음을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하기가 저 역시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웰다잉을 꿈꾸고 희망한다는 것은 반대로 웰다잉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으로 향하는 길, 죽음을 준비하는 길을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미안했던 사람, 감사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죽음으로 향해 갈수록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온전치 못해서 타인의 손길에 일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타인의 손길에서 나의 존엄성이 얼마나 지켜질지,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웰다잉을 희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웰다잉에 대한 이런 희망과 사회적인 기대가 높아지는 건 죽음은 결코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없고요. 저희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은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얘기해줘 이렇게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어렴풋이 들은 것도 같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고 자기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아파서 정말 죽을 병,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딱 의사가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3개월 시한부라고 그래도 1년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주일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나 어떤 진짜 병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자연이 선사한 평균 수명만큼 그 삶을 다하고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사고사, 급사 이런 거보다도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아지는데, 그게 단순히 그 죽는 그 과정에서 그 외롭다기보다도 이제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 죽음 자체도 슬픈데 죽어서도 편치 못한 그런 죽음의 모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 4권의 책에는 죽음을 매일 직면하는 저자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이 저자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 4권의 책들은 사실 어떤 인문학적, 철학적 죽음에 대한 사유보다도 훨씬 더 직감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 또는 이 죽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어떤 죽음이 이분들에게는 어떤 일상이고 또한 직업적으로 다뤄야 될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기피하거나 금기시하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과 또는 금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권의 책은 죽음을 기피하거나 타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죽음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그 일상성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법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검시와 부검을 하는 직업인데요. 특히나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으로 살인의 원인이 된 것을 파악하는 그런 직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고요. 저 역시도 미국 드라마 CSI에서 처음 법의학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정말 다양한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배움은 우리나라 여성 장례지도사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타부시 되기도 했지만 여자가 한다라는 그 직업적인 편견, 그 젠더의 편향이 굉장히 심했던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지도사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감성적으로 아름답게 잘 풀어낸 책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집 청소는 아까 말했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그 유성호 법의학자님이 추천했던 책으로 이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유품 정리사라는 새로운, 아니면 새롭지는 않죠. 근데 조금씩 우리의 인식에 와닿기 시작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와 마찬가지로 이 책은 유품 정리사 김세별 씨가 쓴 책인데요.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사실 이 책을 쓰신 분은 장례지도사를 10여 년 동안 하셨고 이후에 유품 정리사를 했기 때문에 이 죽음 후에 남겨지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책에 담겨있는 몇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무브 투 헤븐의 에피소드로 사용돼서 함께 유명해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4권의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이신 유성호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서 의사가 아닌 법의학자의 길을 가겠다는 개인적인 결심과 사회적인 소명에 대한 이야기로 책은 시작되는데요. 법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법의학에서 다루는 죽음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억울한 죽음, 또는 사인이 불분명한 죽음에 관한 것인데요. 법의학자의 소견이 법원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인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법의학에서 보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요. 뱃속의 아이, 뇌사, 안락사,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도 나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충격을 안겨준 범죄 사건 또는 미제 사건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연명치료에 대한 견해도 나옵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책에는 죽음의 과학적 분석과 더불어 인문학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법의학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한 학문이면서 동시에 인권을 지키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매우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 범죄 사건들의 분석을 보면서 범죄의 형태를 학습하면서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완전 범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믿음도 생겼고요. 무엇보다 법의학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죽음의 분류가 제법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죽음을 대비한다기보다는 우선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뛰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배웅은 2012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출판된 지 다소 오래되었지만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명이 사회적으로 익숙해지면서 이 책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죽음의 모습에서부터 유족들의 모습, 유족들의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장례 지도사의 모습을 담담하고 잔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여성 장례 지도자로서 겪었던 사회적인 편견과 더불어 장례 지도사의 일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장례 지도사의 일이 조금 궁금하다 또는 장례 지도사를 업으로 삼겠다라고 결심하시거나 아니면은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덮고 나서 느낀 건 마찬가지로 죽음의 슬픔이 아닌 살아있음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장례 지도사 심은하님의 말대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를 더 늦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깊이 생겼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이 책은 시인 김한 씨가 쓴 책인데요. 시인 김한 씨는 출판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취재와 집필차 일본을 갔는데 그곳에서 유품 정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귀국한 후에 특수 청소업체 하드웍스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죽음이 남겨놓은 안타깝고 참혹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고독사와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와닿는데요. 시인의 감성으로 죽음에 대한 고찰이 죽음의 현장 묘사와 더불어 잘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라고 하지만 고인이 남기고 간 물건 속에서 고인의 삶의 고단함과 안타까움이 글 속에서 아주 많이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현장, 그들이 남기고 간 뒷모습에 대한 묘사는 정말 감각적이고 세밀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시인 김한 씨가 맡은 사체의 냄새, 그 현장의 냄새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망자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고단한 삶과 안타까움이 시인의 감성으로 아주 잘 전달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깊은 울림은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일깨우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일상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이 책은 현재 특수청소업체 바이오해저드의 대표인 김세별 씨가 쓴 책인데요. 김세별 씨는 20대 때 친구를 오토바이 사고로 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장례 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렇게 장례 지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을 하면서 한 유가족의 부탁으로 고인의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유품 정리사의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례 지도사로서, 그리고 유품 정리사로서 죽음 뒤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비로소 드러난 여러 인간관계들 속에서 무엇이 진정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죽을 때 어떤 무엇도 가져갈 수 없고, 내가 죽고 나면 쓸모 없어지는 물건들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은 따스한 기억만이 죽음과 고인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책을 덮고 나니 이런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양육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독립해서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양육자의 보호를 많이 받는데요. 이후 독립했다면 정말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리던 아니면 계속 혼자서 어떤 비혼의 생활이라든지 미혼의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결혼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강요? 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무엇인가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거는 선택사항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이제 부부 중심의 가족, 근데 그조차도 이제는 1인 가구라고 해서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독립적으로 개인의 어떤 취향과 어떤 영역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적인 태도와 문화가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1인 가구가 전혀 낯설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여러 가지 제품도 많고 살림살이들도 이렇게 좀 미니로 많이 나오잖아요. 주거 형태도 1인 가구 중심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거 공간이 이제 조금 넓은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가 극복되면서 이 주거 공간은 예전처럼 막 대저택 뭐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이제 내가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작은 형태의 그 주거 공간이 이제 더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유대망과 관계망이 잘 형성돼 있다면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선호도, 선망 이런 거는 점점 더 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정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일상의 생활은 혼자서 유지할 수가 있지만 이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서 내 삶이 정해지고 그리고 유지되기 마련인데요. 내가 아무리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막 혼자서 산속에서 집거 생활을 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관계망, 이 사회 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 이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정말 타인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걸 이 4권의 책을 읽고선 깨달았습니다. 내가 먹은 밥그릇, 내가 사용한 물건들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사용한 나의 육체는 내가 혼자서 그 마지막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웰 다잉에는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서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처리되는 그 모습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웰 다잉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다시 늘 제가 자주 스스로에게 던지는 잘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 원점의 질문으로 돌아갔는데요. 잘 산다는 것은 각각의 그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평균 수명의 그 반을 살아온 이 시점에서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성취도보다는 정서와 감정의 안정과 내 주변 일상의 어떤 흐트러지지 않는 평화가 결국에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어렵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인생이 항상 평화롭고 안정될 수만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 힘든 순간에 나를 다시 평화롭게 만드는 기억과 감정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서로 아끼고 아껴주었던 그런 따스한 감정과 기억인데요. 사실 그 상황들이, 그 디테일들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을 딱 떠오르면은 얼어붙었던, 긴장했던 또는 불안해했던 나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따스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행복을 결정하는 어떤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나의 정서적인 만족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오늘 한 끼 좀 적게 먹고 내가 조금 힘들게 일했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아껴주고 또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물질적인 어떤 사회 명예적인 것들, 그런 갈등과 고통과 어떤 다툼이 나한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따스한 기억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과 감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의 행복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아름다운 기억, 즐거운 추억으로 이 노년을 맞이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기억으로 웰다잉 하기를 오늘 다시 꿈꿔봅니다. 이 4권의 책 굉장히 읽기 쉽고 빨리 읽힙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막 어려운 말을 쓰거나 현학적인 어떤 막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편안하게 풀었었는데 그 편안함에서 오는, 그 잔잔함에서 오는 감동과 깊이가 제법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에서 비로소 삶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 어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어떤 나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삶에 대한 기쁨을 다시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